아, 집에 가고 싶다. 나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아파트 경비실과 이 빌어먹을 놈의 아파트와 그 빌어먹을 놈의 인력 파견업체까지 모조리 폭파시켜버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우울한 눈으로 내려다본 스마트폰 속 캘린더에는 몇 번이나 되새겨 쓴 디데이 날짜가 붉은 빛으로 반짝였다. 앞으로 2개월을 더 버텨야만 이곳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뭐 솔직히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진 곳에 있는 건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벌이도 파견직인 데다 숙식하며 혼자 경비를 봐야 하는 탓인지 짭짤했다. 물론 이 한창 젊은 나이에 신혼인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건 좀 서럽지만 그 정도 분별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신축한 건물은 노후한 곳도 특별히 더러운 곳도 없어서 관리가 편했고 주민들은 모두 얌전하다. 근처에 군부대 간부용 숙소로 세워진 만큼 남자들은 매일같이 일찌감치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하며 그들과 결혼한 여성들은 묘하게 남편의 계급에 따라 자동으로 나뉜 체계 덕에 보통 사람들보다 온화한 것이다. 아이들도 거의 없다. 아이가 있을 만큼 나이가 지긋한 고위 간부들은 애초에 다른 곳에 이미 자가가 있는 만큼 이곳 군간부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거의가 신혼이거나 아직 아이가 없는 초보 부부들이다. 오죽하면 날 여기로 파견 보낸 인력 파견업체는 오히려 나한테 수수료를 더 받아도 될 정도의 꿀근무지라고 소개했다. 물론 그건 사실이다.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여기보다 더 나은 곳은 아마 전국을 다 뒤져도 손에 꼽을 것이다. 다만 내게 이렇듯 고난과 시련을 안기는 것이 함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죽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것이다.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려오고 난 곧 일을 하러 갈 때임을 깨닫고 몸을 일으켰다. 저녁 9시. 하루에 2번 있는 정시 순찰 시간이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시간. 경비실 문을 나서자마자 멀찍이서 이미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저씨, 제발 그만 좀 오시라니까요. 다 늦은 시간에 자꾸 이렇게 소란 떠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인상을 팍 찡그린 채 바닥에 천을 깔고 올려진 온갖 제기를 손으로 정리하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뒤에서 한창 태평소를 불고 북을 치던 악사들이 손을 멈추자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주위. 나는 대강 물건들을 치워버리고는 날 노려보고 있는 남자의 행색을 훑었다. 사실 이제와 훑고 말 것도 없다. 지난 넉 달간 몇 번이나 보아온 사람이다. 저 뻘겋고 퍼런 원색의 무복도, 이마에 두른 흰 천도, 희게 칠한 분 너머의 주름진 늙은 얼굴도 이젠 신물이 난다. 너야말로 그만 좀 해. 죄를 올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럼 하다못해 낮에 와서 하시던가요. 밤 9시에 무슨 제사야 제사는. 밤마다 당신 제사 지내는 백이동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도 신물이 난다고. 나는 짜증스럽게 맞대거리를 질렀다. 이 징글징글한 노인네는 무당이다. 그것도 이 근처에서만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 무당. 아마도 대부분이 반겨왔던 이 아파트의 건축을 가장 결사적으로 반대한 사람이며 틀림없이 지난 몇 개월을 통틀어 내가 가장 짜증나는 사람이다. 본디 이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이곳엔 야트막한 산이 있었다. 거의 언덕이나 다름없는 곳이었으며 특별히 무슨 유서 깊은 시설이나 문화재도 없는 그런 무명의 산. 다만 쥐뿔나게 이곳을 들락거리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 무당 할배였단다. 자기가 조상 대대로 기도를 이어오던 그런 곳이라나. 당연히 건설 부지가 설정되고
산이 밀리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노인은 필사적으로 그걸 막으려 들었다. 제사를 이어가지 않으면 뭐 뱀이 깬다나 어쩐다나. 솔직히 말해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요즘 세상에 무당도 가당 차는데 뱀이 깬다고? 당연히 건축 계획은 노인의 가엾은 바락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고, 마침내 산의 일부분을 깎아 평탄화하는 작업 끝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다. 그러자 노인은 이번엔 제사를 지내서 뱀을 달래야만 한다며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지난 4개월 동안 한 주 건너 한 번씩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마다 제사를 지내는 쪽인 백이동에서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마음 같아서는 아주 혼쭐을 내주던가 아니면 아예 제사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좋으련만,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아온 노인답게 경찰도 대부분 어려워하는 데다가 내가 독하게 마음먹고 제사하려 드는 장소에 뭘 놓으려 들면 그것도 동네에서 반대가 들어온다. 소위 시골 유지라는 것이다. 군부대가 있을 만큼 산골 오지인지라 그 같은 토박이 주민의 입김이 지나치게 강해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결국 그때마다 내가 진제를 내며 나서야만 했고, 번번이 부딪힌 끝에 나는 존중할 만한 노인에서 시끄러운 노인네로 그의 존중 단계를 낮춰버렸다. 진짜 지겹지도 않아요. 여기 땅 주인도 아니라며. 아니 무슨 권리로 사람들 자해할 시간에 이렇게 불길한 짓거리를 하냐고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타지놈이 여기에는 뱀신님이 계신다고. 우리 집안이 대대로 제사를 지내서 땅에 풍향을 주시지만은 제사가 끊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나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갈무리 해뒀던 제사상을 걷어차버렸다. 자그마한 개다리 소반과 천, 제사용 노그릇 따위가 힘없이 바닥을 나뒹굴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따위 헛소리를 몇 달간 들어줘야 했던 나는 거의 노이로제에 다다르고 있었다. 오죽하면 노인이 제사를 지내러 오는 날이면 스트레스로 머리가 빠질 지경인 것이다. 4개월을 참아줬으면 됐지 더 이상은 못해. 나는 날 노려보는 노인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발길질을 했다. 이참에 달려들면 차마 팰 순 없으니 몇 대 맞아주고 고소를 해버릴 생각이었다. 이놈! 이 천벌받을 놈! 그래, 니놈 하자는 대로 해보자 어디. 그러나 노인네는 내게 달려드는 대신 피가 몰려 시뻘건 얼굴을 하고 자기가 데려온 악사들을 향해 손짓했다. 노인네와 마찬가지로 날 노려보고 있던 사람들이 제각기 악기를 갈무리하며 일어섰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시뻘건 눈으로 내게 일갈한 노인은 곧 물건들을 챙겨 사라져버렸다. 아, 체기랄. 진작 이렇게 할걸. 나는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한 기분에 콧노래가 나올 지경이었다. 그동안 그래도 노인 대접한다고 봐줬었는데 일찌감치 내 성질을 보여줬어야 했나 보다. 흥겨운 기분으로 순찰을 마치고 난 경비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 주 혹시나 싶어 나가본 백이동 방향엔 아무도 없었다. 난 그제야 완전히 홀가분한 기분으로 순찰을 돌았다. 근처의 상가라고는 편의점 건물뿐인 주변은 고요했고 내가 사랑하는 정적이 주변을 감쌌다. 애초에 남들과 엮이는 일 자체를 그리 즐거워하지 않던 내가 바람 맞이 않던 그런 근무 환경을 되찾은 것이다. 옥상들 체크 다 했고 소화전이랑 전기시설 다 확인했고 오케이. 손전등을 비추며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채워가던 사이 난 어느새 마지막 확인 장소인
부지 내 주차장과 놀이터 시설을 점검했다. 간혹 동네 사람 좋은 게 뭐냐며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돌아야 하는 코스였다. 다행히 오늘 밤에는 입주민을 제외한 무단 주차권은 없는 듯 했다. 구색 맞추기용 놀이터야 어차피 전 세대에 걸쳐 애라고는 단 3명뿐이니 지난 몇 개월간 새 것이나 다름없지. 어? 그런데 순간 내 눈에 무언가가 보였다. 백이동과 백삼동 사이에 있는 놀이터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성인이라면 통화라도 하러 나왔나 했겠지만 그네를 끼익끼익 타고 있는 것은 멀찍이서 봐도 어린아이의 형상이었다. 검정색의 똑단발에 하얀 셔츠와 검정색 멜빵 치마, 앞코가 가로등 빛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니 신발은 아마도 에나멜 구두.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가까이 가면서도 난 어째 미묘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물론 전 세대의 모든 입주민들을 모조리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몇 명 없는 아이들은 대충 면면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저런 10살 가까이 돼 보이는 애는 없었던 것이다. 아가야, 여기서 뭐하니? 일부러 경비원용 모자가 잘 보이게 눌러쓰고 그렇게 말을 걸자 아이는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앞머리도 뒷머리처럼 일렬로 처진 데다가 환한 백열등 불빛 탓인가 묘하게 창백한 얼굴이 신경 쓰였다. 아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날 한번 쓱 보고는 다시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기다려. 어? 너 여기 살아? 응. 뜻밖의 대답이었다. 이런 또래의 아이가 살았던가? 이사를 왔나? 그럼 출입대장에 남을 텐데. 머릿속을 뒤적거려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후보로 떠오르는 집이 없다. 하지만 그보다도 아이의 풀죽은 움직임이 영 마음에 걸려서 난 서둘러 말을 이었다. 누구 기다리는데? 엄마? 아빠? 배고파. 생뚱맞은 대답. 그러고 보면 요맘때 애들은 말에 두서가 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 난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며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입주 경비원은 나뿐이어서 종종 순찰에 밀리면 끼니를 거르는 경우가 잦은지라 항상 간식거리를 챙겨두는 편이다. 다행히 주머니 속에서 자그마한 초코바 하나가 손에 잡혔다. 자, 이거 먹을래? 아이는 내가 내민 초코바를 내려다보다가 모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묘하게 밋밋하고 음영이 없는 얼굴. 그러나 아주 간절한 표정으로 아이가 내게 되물었다. 먹어도 돼? 그럼 다 먹어도 돼. 진짜? 알았어. 밝아지는 아이의 얼굴. 그러나 아이는 내 손에 들려진 초코바를 잡는 대신에 그네에서 불쩍 뛰어내리더니 천진하게 웃으며 아파트 안으로 달려갔다. 놀이터와 바로 마주하고 있던 백이동 쪽으로. 어? 꼬마야. 놀란 내가 마주 달려가 봤지만 기이하게도 아이의 자취는 사라진 뒤였다. 오토센서로 작동하는 복도등이 전멸하고 있는 곳은 내가 들어와선 엘리베이터 앞에 것뿐인데 그새 꺼졌을 리도 없고 계단으로 올라갔다면 계단등이 켜졌을 텐데. 복도에 서서 좌우를 둘러봤지만 아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난 어쩐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천천히 아파트로부터 빠져나왔다. 경비실로 돌아와서 찬찬히 아파트 주민대장을 훑어봤지만 역시나 백이동에 어린아이가 사는 집은 없었다.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요즘 내가 기가 허해서 헛걸 봤나? 밤사이 잠은 오지 않았으나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혹시나 싶어 백이동 내부를 순찰해본 나는 결국 별다른 수확 없이 경비실로 돌아왔다. 아무래도 그 미친 영감탱이와 신경전을 하는 통에 어지간히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이상한 헛것을 봤담. 오후 동안 일을 처리하면서도 난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을 터뜨렸다. 심심풀이로 보던 TV나 인터넷에서 귀신을 봤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좀 웃기기까지 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 퇴근하시나 봐요? 나는 창문을 두드리며 인사해오는 젊은 부인에게 인사를 했다. 아마 102동 501호. 남편은 중사고 본인은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깨가 쏟아지는 신호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주변에서 시샘을 받을 정도로 인고 부부다. 특히 부인의 성격이 참 좋아서 종종 내게 반찬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 통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내 질문에 그녀는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반대편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자, 아저씨한테 인사해야지. 그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은 어제의 그 아이. 난 순간 흠칫 놀라 몸을 뒤쪽으로 뺐다. 안녕하세요. 잘못 본 게 아니다. 묘하게 부은 듯이 이목구비가 밋밋한 얼굴. 옛 시대의 소학교 학생처럼 똑단발로 자른 머리카락. 입고 있는 옷까지도 어제와 같은 바로 그 아이였다. 난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주걱거리고는 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어? 저기 그 아이가 그 집 애였나요? 어머? 부인은 별 희한한 소리도 다 듣는다는 듯 생경한 표정으로 답했다. 벌써 몇 달째 보는데 아직 기억 못 하세요? 아, 서운해라. 부인은 장난스럽게 나를 질책하고는 천천히 아이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섰다. 내 기억대로 백이동의 그 문으로. 난 혼란에 빠졌다.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그들이 엘리베이터 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진 후였다. 부인의 말이 저녁 내도록 머릿속을 맴돌았다. 몇 달째 본다고? 난 바보가 아니다. 심지어 저 집의 남편이 아직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중형차가 아니라 소형차를 구매했다던 얘기까지 기억하고 있을 정도니까. 하지만 부인의 태도는 장난이라 보기엔 너무나 당연스럽다는 그런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대체 뭐지? 내가 뭐에 홀린 건가? 아니면 저 부인이? 내가 넋이 나가 있던 사이 퇴근 시간이 되자 속속 부대에서 사람들이 복귀했다. 습관처럼 주차장으로 나가 차량을 인도하면서도 나는 통제되지 않는 의문에 휩싸여 정신이 없었다. 오죽하면 바로 옆까지 다가온 누군가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 예. 내 어깨를 짚는 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남자는 피곤해 보이니 적당히 하고 들어가 쉬라며 빙긋 웃어 보였다.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던 나는 문득 뒤돌아선 사내의 등을 다급하게 붙잡았다. 남자는 아까 들어간 부인, 즉 102동 501호의 남편이었다. 저기요. 예? 왜 그러십니까? 혹시 그게 혹시 댁에 아이가 있나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환한 헤드라이트가 사내의 얼굴을 비췄다. 참 생뚱맞다는 듯 어색하고 모연한 표정. 그러나 사내는 곧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대답했다. 당연하죠. 에이, 섭섭하네. 벌써 몇 달이나 보셨는데. 남자가 사라지고도 한동안 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분에 휩싸여 주차장을 서성였다.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나? 하지만 마치 악질적인 속임수 카메라에 당한 것처럼 도무지 생각이 헝클어져 정리가 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일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저녁 순찰도 걸은 채 경비실에 틀어박히는 꼴이 되었다. 멍하니 배기동을 올려보고 있던 그때 내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인다.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등이 켜진 것이다. 시계를 보니 지금은 새벽 2시 반. 누군가 움직일 만한 시간이 아니었다. 남편들은 전부 군인인데다가 아내들도 그들과 주기를 맞추다 보니 새벽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한 아파트다. 내 눈이 통유리로 돼 있는 4층의 엘리베이터 복도로 향했다. 그리고 내게 보인 것은 그 아이였다. 여전히 복장도 차림도 그대로인 그 아이는 마치 춤을 추듯이 좌우를 여기저기 살피다가 4층의 한쪽을 향해 천진하게 달려나갔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기분에 빠져 잠시 이마를 짚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끊이질 않았다. 마치 뱀 같은 것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감각에 오한이 치밀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뜬 눈으로 지새운 밤. 나는 다른 어떤 일과도 무시한 채 그저 배기동의 정문을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종종 인사를 건네는 입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아침이 지나 정오가 다 되도록 의자에 앉아 가열찬 시선을 꽂아두었던 나는 결국 열쇠 뭉치를 집어들고 아파트 안쪽으로 향했다. 제발 내 짐작이 틀리기를, 뭔가의 착각이기를, 그 빌어먹을 노친네와 씨름하는 사이 내가 병든 것이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열쇠를 꽂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돌아간 501호의 열린 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었다. 실내에는 사람이 사는 흔적이라곤 조금도 없었다. 하얗게 도배된 벽, 매끈한 장판. 마치 내가 이곳에 적 방문자인 것 같았다. 간신히 문을 닫고 나왔지만 기어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직후 나는 호흡을 가다듬을 수 없어 헐떡거렸다. 하늘이 뱅뱅 돌았다. 후회하지 말라던 노인의 얼굴, 먹어도 되냐고 묻던 천진난만한 목소리. 뱀신이 살고 있다. 윤양기의 모빌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대리석 바닥. 끊기듯이 의식이 수면 아래로 침몰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저씨. 어머, 어떡해.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혼몽한 정신을 헤매이던 나를 깨우는 소리. 나는 그새 저물어 현관 안으로 붉은 빛을 쏟아넣는 해를 보고는 버뜩 몸을 일으켰다. 주변엔 몇몇 사람들이 모여 내게 괜찮냐는 물음을 던지고 있었다. 아직도 가쁜 숨을 가라앉히지 못한 몸이 경련을 하듯이 크게 숨을 들이키고 내뱉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식은땀이 번들거리는 이마를 훔칠 새도 없이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의 전화를 막았다. 묘한 창피함 때문인지 그토록 차가운 돌바닥에 누워 있었음에도
뺨이 뜨겁게 달아오는 것 같다. 진짜 괜찮으세요? 아직 얼굴이 빨간데? 안 그래도 남편이 아침에 아저씨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속이 좀 안 좋은가 봐요. 나는 흘리듯이 대답을 남기고는 사람들을 밀치며 지나쳤다. 그 와중에도 내 눈에 띄었던 것은 나를 걱정하듯이 눈썹을 모은 403호의 부인과 그녀의 손을 잡고 날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였다. 소란스럽게 떠드는 어른들 사이에서 아이는 단지 여전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씩 웃고는 천천히 손을 들어올렸다. 쉿. 검지손가락이 그 얇고 새빨간 입술 위에 얹힌다. 나는 서둘러 짐을 쌌다. 남은 1개월 반 따위 알게 뭐야.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내 알바가 아니야. 난 살아야겠어. 나는 이 빌어먹을 일과 관련이 없다. 나는 여기 살지도 않고 집에는 이제 겨우 결혼 1년 차인 부인이 기다리고 있어.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여전히 남아있는 현기증이 머리를 급습하고 개어낼 것 없는 속에서 쓴물이 올라온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 몰라. 나 모르는 일이야. 양말이나 속옷 따위는 대충 내팽개치고 옷과 중요한 몇 가지만을 챙겨 가방을 채웠다. 참다 터뜨린 울음은 도저히 멎을 줄을 모르고 내내 뺨을 흘렀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사라질 요량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누구도 움직이지 않는 새벽이 다가왔고 몇 번이나 때를 기다렸던 나는 천천히 경비실을 나섰다. 문득 고개를 들어올리자 4층에서 켜진 복도등이 보였다. 정해진 수순처럼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의 등이 켜지자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어떻게 그 동네를 탈출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마 매표소 직원을 죽일 듯이 닥달하고 몸을 숨기듯 새벽버스의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을 것이다. 난 그동안 내내 끝없이 되뇌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야. 그렇게 버스와 지하철을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나는 제 다음날 오후가 되기도 전에 나의 단란한 집을 마주볼 수 있었다. 뺨을 짓무를 듯 흘러내리던 눈물이 간신히 멎었다. 천천히 자그마한 빌라의 계단을 오른다. 그리고 익숙한 철문. 용케 까먹지 않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익숙한 집의 냄새와 온기가 훅 풍긴다. 어머, 여보. 아직 올 때 안 된 거 아니었어? 놀란 토끼 눈을 한 아내가 현관 열리는 소리에 달려나왔다. 뭔가 더 무르르던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는 뭔가 심각하단 것을 알았는지 그저 내 손을 마주잡았다. 난 뭐라고 설명하기 전에 그저 아내를 끌어안는다. 아내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다만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어디 다친 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돼서 그래, 어? 말해봐.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 난 여전히 대답하는 대신 그저 힘껏 품 안의 온기를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 순간 다리에 느껴지는 서늘한 감촉. 난 잠시 소스라치게 놀랐다가 곧 반가운 웃음을 지으며 쪼그리 앉았다. 작디 작은 사람 그림자가 천진난만하게 마주 웃으며 날 반기고 있었다. 우리 딸. 아빠 보고 싶었어.
응.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딸의 똑단발이 고개짓을 따라 춤추듯 흔들린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딸의 차가운, 마치 뱀의 비늘과 같은 그 뺨을 쓸어주며 난 다시 한번 속으로 생각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난 아무 잘못이 없어.